안녕하세요. 경남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낸 싱글맘이에요. 전 남편은 경제력은 좋았지만 가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 절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내 아이가 자랄 평범한 가장을 위해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누워 지낸 안방 침대에서 피운 바람은 도저히 눈 감아 줄 수가 없더군요. 오랜만에 아이만 데리고 친정에 다녀온 날, 안방 휴지통에서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콘돔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내 사전엔 절대 이혼은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더군요. 모든 사고가 빠르게 이혼 쪽으로만 향했고 오랜 고민 없이 먼저 이혼을 꺼냈습니다. 이혼해. 뭐? 여자가 더위를 먹었나? 아우, 가서 물이나 떠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저기 이혼 서류 작성해 놓았으니까 당신도 마저 작성해. 아이씨, 또 뭐야? 뭐 때문에 이 꼴이 나서 지랄이야. 너답지 않게 이혼 이야기 꺼내면 내가 뭐 넙죽, 아이고 마나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냐? 당신은 나를 정말 바보로 하는구나. 그냥 당신 자존감 채우려고 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줄만 알았는데 나를 정말 눈뜬 장님으로 생각하는 거였어. 뭐라는 거야? 말을 하려거든 알아듣게 해. 당신 지난주 내가 태준이 데리고 엄마 집에 갔을 때 이 침대 위에서 누구랑 있었어? 뭐? 내가 지금 별것도 아닌 일로 시답지 않게 협박이나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혼 얘기 꺼낸 적 있어? 당신이 용수 씨한테 말도 없이 1,000만 원 꽂았을 때도, 멋대로 일 그만두고 퇴직금 갖다가 주식에 써버렸을 때도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건 아니지. 날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야. 어떻게 부부 침대에 딴 여자를 데려와?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이래? 너 지금 나 바람 피웠다고 의심하는 거야? 너 이거 의처증이야? 증거도 없이?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아? 처음으로 제 목청이 전 남편의 목청을 이기자 그 사람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마하니 자기가 그렇게 멍청한 증거를 남겼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전 남편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 안방에 은근히 남아있던 술 냄새로 미루어 보아 아마 술 기운의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것이었겠죠. 물론 이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정과 인정, 적반하장, 그리고 폭언과 폭력이 이어지면서 더 지저분한 싸움이 될 뻔했죠. 그런 과정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이혼만큼은 하지 않고 싶었던 건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 역시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했던 부모님의 관계는 IMF라는 거대한 시대의 파고를 지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집 내놨어. 다음 달에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내놨다니. 같은 말 2번 하게 하지 마.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번에 받은 퇴직금이랑 이 집 팔아서 창석이랑 회사 하나 차리기로 했어. 아우 더러워서 월급쟁이 못해 먹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일을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래도 집을 파는 건 아니죠. 애들 학교며 학원은 어쩌고. 갑자기 그 시골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거기 방이랄 것도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내가 살던 그 방 치우고 장판만 좀 새로 깔면 되지. 하여간 쓸데없이 도시물 먹고 헛바람 든 거 봐. 당신도 그런 시골집에서 자랐으면서 뭘 그래?
우리 때랑 같아요? 애들은요? 애들 방 하나도 없이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지내자는 거예요? 회사 자리 잡으면 이보다 더 좋은 집 사다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원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게 가족이잖아. 아버지는 아마 평생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족의 위기를 만든 게 아버지 본인이라는 것을요. 원래 있던 회사마저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에 창업한 회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아빠의 실체 없는 회사가 자본금만 갉아먹으며 망해갈 때 엄마는 고약한 할머니의 시집살이 속에서 하루하루 메말라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당신 회사 근처에 방 하나만 얻어줘요. 그렇게 우리 온 가족 모여서 함께 살아요. 나 도저히 어머님이랑은 못 살겠어요. 어머니 비위 하나 맞추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힘든 일 하는 사람한테 매일같이 전화해서 징징거려. 어머니도 우리 가족 위에 당신이랑 애들 받아주고 얼마나 힘드신데. 당신 어머니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아요? 온갖 집안일에는 다 부려먹으시면서 나나 해주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조각도 아까워서 바들바들 떠는 양반이에요. 같이 살면서 대놓고 해주 승일이 비교하고 차별하는데 이러다 애들 사이까지 벌어지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율하는 게 당신 몫이잖아. 다른 게 내줘야 바깥일 하는 사람이 집안 문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해주는 게 내주지. 해주 아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단칸방, 반지하라도 상관없어요. 도시로 나가면 나도 일자리 얻을 수 있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겠죠.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내 체면은 뭐가 돼?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어. 서종철이 저거 별 볼 일 없구나. 얼마나 허접쓰레기면 자기 처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나. 아, 그러지 않겠냐고. 지금은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두가 힘든 상황에 할 수 있으면 인형 눈이라도 붙이고 박스라도 접는 거지. 해주 아빠, 제발요. 이러다 정말 피 말라 죽어요. 거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전화하지 마. 바빠 죽겠는데 별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사람 속 시끄럽게. 아버지가 시골에 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와도 할머니한테 대접만 받고 가지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로 병원에 실려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다 손가락질을 했었어요. 멀쩡하고 착한 며느리 잡아먹는 고약한 할머니라고요. 결국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데리고 외갓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외갓집에 가지 못했던 건 이미 그 집엔 외삼촌 가족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왔어. 꼴이 이게 다 뭐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참고 살았어? 네가 고아도 아니고 아무렴 이 집구석에 니들 등 붙일 곳이 없었을까? 오빠도 힘든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와.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무 죄송해요. 됐다. 이제라도 왔으니 됐지. 그 망할 놈의 자식은 털어내버려라. 염치불구하고 며칠만 좀 지내겠다고 서럽게 우는 엄마에게 며칠 후 외할아버지는 방 한 칸 구할 수 있는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내준 그 돈의 무게를 아니 엄마는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 일할 게 없다 보니 재산 분할도 없었고 아버지는 경영난을 이유로 저희 양육비도 보내주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한 여자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버티고 참고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부의 침실로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 그 짓거리를 한 건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더군요. 이혼은 일사천리로 끝내놓고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와 엄마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혜주는 아직도 자? 지 새끼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고 먹지도 않고 그냥 잠만 자. 저러다 영영 안 깨어날까 걱정이야. 아유, 속이 속이겠냐고. 그냥 기다려줘.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자고 나면 그래도 머리는 개운하겠지. 딸은 엄마 팔자 닮는다더니 혜주 저게 나 닮아서 저렇지 싶어. 그런 말이 어딨어. 그냥 그놈이 똥이었던 거지. 똥 밟고 그냥 사는 것보다 더러워진 신발 던져버리고 나오는 게 낫지. 그럼 그놈을 버티고 살았어야 한다는 거야? 애초에 잘 보고 자랐으면 이혼할 남자를 만났겠어? 아휴, 물려줄 게 없어서 팔자를. 그것도 그 사나운 팔자를 물려줘.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혜주 들으면 속상해하겠다. 일어나기 전에 얼른 눈물 닦어. 문 하나를 두고 잠결에 들은 그 대화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전 그저 저 힘든 것만 생각했지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팔자를 물려줘서 딸이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 후 저는 친구의 권유로 제빵을 배웠고 이혼한 지 2년 만에 작은 빵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 성공해서 우리 세 사람은 한 집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작년에 모은 돈으로 엄마가 사는 오래된 집에 올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고요. 이혼한 딸을 뒀다고 재수롭게 살던 엄마는 누구보다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혜주가 효녀네 효녀야. 다 뜯어 고치니까 확실히 집이 아주 새 집 같아. 싱크대도 나한테 딱 맞춰준 거야. 내가 하얀 집에서 살고 싶다니까 얘가 다 하얀 걸로 맞춰줬어. 아이고, 이혼하고 왔을 때는 자기 때문에 인생 다 망한 것처럼 굴더니 박영의 얼굴에 아주 꽃이 폈다. 이혼이 뭐 대수야. 혼자서도 밥벌이 잘하고 살면 그게 최고지. 엄마와 저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들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일상이 된 그런 형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어요. 그 아저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엄마는 감자탕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매일 가게를 마감하고 엄마 식당으로 가서 엄마를 데리고 집에 오는 게 제 일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 식당 영업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막 들어온 손님이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 끝났어요. 아니야, 혜주야. 들어오시라고 해. 엄마 아는 분이셔. 아, 근데 지금 손님 받아서 어쩌려고. 집에 안 갈 거야? 나는 좀 이따가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있어. 나 혼자? 아니, 굳이 이 시간에. 평범한 중년의 남성 손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본능이었던 것 같아요. 불만스럽게 눈치를 주었지만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엄마는 주방에 들어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고요. 마음 같아선 기다렸다가 오고 싶었지만 집에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그 아저씨의 존재가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뭔데 그 시간에 와? 그리고 엄마도 그래. 왜 받아줘? 엄마가 받아주니까 민폐인 줄도 모르고 계속 마감 시간에 찾아오는 거 아니야.
일이 그때 끝난대. 혼자 살아서 집에 돌아가 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24시 콩나물 국밥집도 있는데 왜 굳이 9시 마감인 엄마 식당으로 오냐고. 대단한 손님도 아니고 감자탕도 아닌 우거지 해장국 한 그릇. 그거 하나 팔려고 연장 영업을 해?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인 사정 딱딱 지켜가면서 어떻게 단골을 얻어? 그럼 배고프다는 사람 쫓아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30분 늦게 끝나는 거 괜찮아. 그럼 포장해서 가져가든지. 말이 30분이지. 그러고 뒷정리하고 오면 평소보다 1시간이 늦어지는 건데.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데.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거겠지.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따박따박 따지던 저도 그 말에는 반박을 못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는 그 말이 저한테는 좀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제가 이혼해 친정으로 돌아온 지 3달쯤 됐을 때 엄마 친구분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의 밥 냄새가 이렇게 기분 좋게 나는 날이 오네. 니네 엄마 아주 신바람이 났다. 궁둥이를 실룩실룩. 아주 매일이 명절이지 명절. 내가 언제 궁둥이를 흔들었다고? 춘옥이 넌 밥 먹었어? 난테 했어. 애들이나 챙겨줘. 세상에 무슨 점심을 이렇게 과하게 먹어? 고작 하루 쉬는 날에 음식 해 먹는 거 신물 나서 굶는다더니 자식 새끼 해다 먹이느라 바쁘네. 엄마가 굶었어요? 아니, 뭐 굶었다기보다는 그냥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으니까 대충 차려 먹은 거지. 그나저나 이 식탁이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네. 역시 밥은 같이 먹어야 해. 그치? 얘는 별소리를 다 해. 태준아, 고기 더 줄까? 할머니, 저 계란말이도요. 오냐, 계란말이 귀신인 우리 태준이 위해서 할머니가 내일은 시장 가서 계란 왕창 사와야겠다. 부엌에 사는 게 업이라 집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부엌 근처도 가기 싫다던 엄마였어요. 딸과 손주가 온 후부터는 그 입에 들어갈 음식 챙기느라 부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그때 처음으로 남매를 독립시킨 후 혼자가 된 엄마의 삶을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랑 남동생이 대학에 간 이후부터 엄마는 줄곧 외로운 밥상에서 맛없는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의 방문을 외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는데 어쩌겠어요. 그 아저씨가 오는 날이면 혼자 집에 왔죠. 그런데 점점 그 아저씨의 방문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그도 모자라 은근히 저한테 친한 척 굴면서 한마디 하는 게 어찌나 못마땅하던지요. 딸 왔네. 영애씨, 딸 왔는데 나 가야 하나?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혜주야, 엄마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효녀네. 매일 엄마 데리러 오고 혼자 살면서 빵집 한다면서 내가 가서 좀 팔아줄까? 네? 아니요, 괜찮아요. 왜? 나 아는 사람 되게 많아. 우리 영애씨 딸내미 가게 가서 좀 팔아줘야겠네. 엄마, 나 먼저 가볼게. 드시고 가세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 중에 거슬리지 않는 게 없었어요. 제가 혼자 사는 것과 빵집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엄마 보고 자꾸 영애씨 또는 우리 영애씨라고 하는 것, 마음에 들지도 않은 아저씨가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느껴지는데 달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데 엄마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을 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딸내미, 아저씨가 선짜리 하나 봐줄까? 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엄마도 걱정이 많고 아들도 아직 어린데 여자가 그렇게 혼자 살면 못 써.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여자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 받아서 살림하는 게 좋지. 내가 돈 잘 버는 놈으로다가 소개해 줄 테니까 딸내미 편하게 살아. 정말 괜찮아요. 엄마, 나 먼저 가볼게. 그 아저씨 때문에 엄마 보러 갔다가도 기분 상해 돌아오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결국 그런 일들은 엄마와의 싸움으로 이어졌죠. 엄마, 그 아저씨한테 내 얘기했어? 왜 남한테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 그냥 서로 자식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엄마 친구인데 뭐가 어때? 친구? 그 아저씨가 왜 엄마 친구야? 그냥 단골이라며. 자주 오는 단골이면 친구 되는 거지 뭐. 그래도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왜 엄마한테 자꾸 영애 씨 그래? 우리 영애 씨? 언제부터 엄마가 자기 영애 씨래?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 몰라. 마음에 안 들어. 엄마도 선 지켜. 엄마가 여지를 주니까 자꾸 그 아저씨가 쉰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남의 인생 동정하듯 남자나 만나서 편하게 살라고 그래? 그거 진짜 무례하고 못 배워먹은 짓이잖아. 다 네가 딸 같아서 그런 거지. 병길 씨한테도 딱 너만한 자식이 있으니까 생각고 하는 말이고 못 배워먹지 않았고 대학도 나왔더라. 우리 시대에 대학 나온 남자들은 머리가 비상하거나 집안이 잘 사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학군지 학원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 별소리를 다 했네. 자기 대학 나오고 건물이 있대? 그런 얘기를 왜 해? 그것부터가 이상해. 잘 배우고 점잖은 사람들이 자기 학력, 재산 그런 거 대놓고 자랑하는 거 봤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데? 참 건실하게 잘 산 사람이야. 유머 감각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하더라. 춘욱이도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했어.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선 지켜, 어? 내 이야기한 것처럼 함부로 통장 보여주지 말고. 알았다니까. 단도리를 했지만 안심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불행은 언제나 그렇듯 소리 소문도 없이 천천히 찾아왔죠. 한창 바쁜 장사를 끝내고 오후 장사를 준비하려고 분주히 움직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로 그 아저씨가 찾아온 겁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주변을 살피는 그 껄렁한 움직임과 시선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곧장 계산대에 있는 저한테 다가오더니 대뜸 휴대전화 화면부터 보여주더라고요. 딸내미, 봐봐. 인물 좀 괜찮지 않아? 네? 연봉 7천, 초혼이야. 그래서요? 한번 만나볼래? 이쪽은 애 딸린 이혼녀래도 상관없다던데.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요. 제가 아저씨한테 선자리 봐달라고 했어요? 안타까워서 그러지, 안타까워서. 영애 씨가 우리 딸내미 걱정을 어찌나 하던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그때 가게에 손님이 몇 분 계셨는데도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저씨 때문에 쌓였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것도 참고 참은 겁니다. 가게 밖까지 밀치다시피 끌고 나가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저 이런 식으로 아저씨 보는 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아저씨가 엄마 가게에 손님으로 오시는 거야. 제가 어떻게 막을 도리는 없지만요. 솔직히 아저씨가 엄마랑 친구로 지내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실래요? 적어도 낄 때 안 낄 때 구분은 좀 하셔야죠. 말 되게 섭섭하게 하네, 딸내미. 다 딸내미 생각해서.
그러니까 아저씨가 왜 제 생각을 하시냐고요. 누가 제 생각해달래요? 그리고 왜 자꾸 딸내미. 제가 아저씨 딸이에요? 딸 같으니까 그렇지. 엄마랑 다르게 앙칼진 구석이 있네. 다음에 보자. 제 속은 활활 타오르는데 그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끝이게요. 저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오전부터 가게 주변에 얼쩡거리는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엔 약속 장소를 찾은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가게 안을 힐끔거리는 겁니다. 제 빵 가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커다란 창유리 너머엔 테이블도 있는데 거기 앉은 손님들이 불편해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다 못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선 것이죠. 저기, 혹시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예? 그건 아닌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영업 중인 가게 앞이라서요. 그곳에 계시니까 손님들이 자꾸 불편해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저기 옆으로 가주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요, 혹시 그쪽이 서혜주 씨입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조병길 씨 소개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전 소개받은 적 없는데요. 정식으로 보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라고 하셔서 들른 거예요. 뵀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혼 후 한동안 평온하게 지낸 게 확실했습니다. 남편 문제로 이혼했을 때 이후로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몰라요. 가게 문을 닫자마자 엄마 가게로 갔어요. 역시나 그곳엔 아저씨가 태평하게 우거지 해장국을 비우고 있었죠. 이성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있던 저는 아저씨 앞에 있던 해장국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나가세요. 나 아직 안 먹었는데. 딸내미 왜 그래? 혜주야, 왜 그래? 그러지 마.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때 그 아저씨가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전 엄마 가게를 다 뒤집어 엎을 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왜 그래? 그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법이 어딨어? 엄마, 저 아저씨 이제 손님으로도 받지 마. 세상에 어떤 손님이 식당 주인 딸 개인정보를 넘겨줘? 애초에 엄마는 왜 저 아저씨한테 내 가게 알려준 건데? 그거야 빵 팔아준다고 하니까 그랬지. 내가 저 아저씨한테 빵 못 팔면 가게가 망해? 싫다고, 싫다잖아. 싫다는데 왜 자꾸 아저씨랑 엮이게 해? 그 아저씨 어떤 남자한테 내 가게랑 이름 다 알려줬더라. 뻔하지. 엄마가 알려준 거 다 그 남자한테 넘겼겠지. 나 이혼하고 빵집하고 11살짜리 남자아이 키운다고. 아니, 나는 혜주 너가 외로울까 봐.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나 지금 바빠 죽겠어. 가게, 집안일에 태준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외로울 새가 어딨어. 엄마는 외로웠어? 아주 외로워서 우리 두고 남자 만날 생각이 들었어?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데다가 원망스럽기까지 해서 저도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럼 남자 만나고 살지. 우리 내버려두고 그냥 재혼이나 하지 뭐하러 우릴 키웠어. 그때 남자 못 만나고 살아서 나이 들어서 저런 아저씨랑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맺힌 한 풀려고 나까지 괴롭히는 거냐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엄마한테 뻔히 상처가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내뱉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엄마와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아들이 양쪽에서 눈치를 살피며 할 말이 있으면 서로 전달해주는 식이었죠. 한참 그렇게 지냈는데 엄마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혜주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그러지 마.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아저씨랑 안 얽히면 되는 거잖아. 굳이 나랑 이렇게 감정 소모하면서까지 그 아저씨랑 어울리는 것도 이해가 안 돼. 혜주야, 네 엄마도 여자다. 여자는 100살을 앞둬도 꽃 보면 웃음부터 나오고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사람 앞에서 괜히 몸이 베베 꼬이는 거야. 그래서 뭐 엄마가 그 아저씨를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모르긴 몰라도 나쁜 감정은 아니지.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 오지랖이 넓어서 결국 이사달이 나긴 했지만은 그것도 다 남 좋은 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일어난 일 같아. 둘이 있는 거 보면 아주 봄이야, 봄. 이모, 난 엄마 연애하는 거 싫어. 왜 여태 안 하던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남자 싫어했다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시달리다 그 고생을 하고 이혼했는데 남자라면 신물나지 않겠어? 나는 아주 애 아빠 생각하면 그냥 속이 메스껍고 그래. 남자가 다 똑같겠니? 대놓고 내색은 안 해도 네 엄마 남편 있는 여자들 많이 부러워했었어. 네 엄마도 사람인데 다른 여자들처럼 안정적이고 편하게 살고 싶었겠지. 옛날엔 그랬다고 쳐. 근데 지금은 그래도 편하잖아. 우리 키운다고 아등바등 힘들게 장사에 목맬 필요도 없고 나랑 태준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외롭지도 않을 텐데. 자식이 주는 마음이랑 배우자가 주는 마음이 같겠어? 그리고 조병길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만 장사 접고 자기랑 놀러나 다니자고. 너 엄마 장사 그만두게 할 수 있어? 뭐? 세상 천지에 자기한테 그런 소리 한 사람 처음이라더라. 개나리부터 동백까지 꽃으로 계절 지는 것 좀 보고 살자더래. 세상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그 말에 안 넘어갈 여자가 어딨겠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색안경 끼고만 보지 말어. 엄마가 언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 말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엄마 인생을 책임질 테니 가게 접으라는 말을 할 수준은 못 돼요. 애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아찔한데요. 곧이 저는 생각을 좀 고쳐먹기로 했어요. 엄마가 이혼 후 여자로 살았던 건 제 기억에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키우고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 외롭다기보단 그냥 좀. 왜? 그래서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살아서 엄마처럼 외로울까봐 그랬어? 살다 보니까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정말 힘이 너무 붙이는 일이더라.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곁에 이 마음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 번씩 했었어. 지금 혜주 네가 걸어가는 길 엄마는 이미 걸어봤으니까 네가 너무 힘들고 외롭지 않았으면 했지. 나는 진짜 괜찮은데. 정말이야. 엄마도 괜찮았었어. 근데 한 번씩 오더라. 좋은 마음에 그런 거야. 너 그렇게 싫어하는 줄은 몰랐어. 엄마가 미안해. 뭐 내 생각해서 그랬다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그 아저씨는 뭔데? 내가 보기엔 진짜 무례하고 별로거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연애? 그래, 한다고 쳐. 그럼 좀 인물도 괜찮고 점잖고 신사 같은 분 만날 수 있잖아. 난 그 아저씨는 좀 그래. 연애는 무슨.
엄마가 뭐 이 나이에 대단한 사랑 노름 하자고 그러겠니. 그냥 내 마음도 잘 알아주는 것 같고 같이 있으면 웃을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엄마의 고백 이후 전 한 발자국 떨어져서 엄마의 삶을 지켜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엄마는 부쩍 본인을 꾸미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저 남들이 봤을 때 추레해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던 사람이 눈두덩이에 색조 화장품을 얹고 립스틱 색깔도 고심해 고르는 거예요. 옷장 앞에서 옷을 꺼내 바로 입던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다시 보니 엄마가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엄마도 여자구나. 엄마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 감아 주기로 한 거예요. 멀리서 사는 남동생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긴 했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부딪힐 일도 없고 그 일 이후로 아저씨도 제 눈치를 봐서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장님, 저기 저 남자분이요. 자꾸 저기서 서성이면서 사장님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나를? 저 사람이 직원의 염려스러운 표정에 내다본 통창문 너머에서 전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한 달 전 아저씨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던 그 남자였어요. 미간에 절로 주름이 가더라고요. 처음엔 모른 척 했는데 그 뒤로 3시간을 더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해 가서 물었더니 그냥 한번 와봤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찝찝하고 신경이 쓰이던 차였어요. 며칠 후 집으로 가는데 누군가 뒤를 밟는 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제가 빠르게 3걸음 움직이면 뒤에선 애매하게 2걸음으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동네였는데 그렇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멀지 않은 곳에 지구대가 있다는 거였죠. 급하게 지구대로 뛰어가자 경찰분들이 바로 골목 수색을 나서주셔서요. 그리고 잡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자였던 겁니다. 뭐예요? 어떻게 지금 나 미행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전 그쪽 소개받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경찰관님,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 안 되나요? 이 사람 제 영업장에도 2번이나 찾아왔고 오늘은 제 뒤를 밟았어요.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았어요. 불행히도 그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도 안 되더라고요. 남자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그저 할 말이 있다는 말만 했어요. 그때 연락을 받은 엄마가 급하게 달려왔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저씨가 함께 온 거예요. 그 아저씨는 오자마자 저와 남자를 번갈아 가며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뻘개진 얼굴로 크게 붕괴했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오밤중에 여자를 뒤쫓아가? 영애씨 딸내미, 여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다들 들어가 있어. 뭘 어쩌려고요? 이런 놈들은 아주 혼쭐을 내줘야 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지. 너 내가 이러라고 해주가게 알려준 줄 알아? 이거 아주 안 되겠구만. 그러면서 그 남자의 멱살을 틀어지는 거예요. 경찰이 간신히 붙들어 막았죠. 한사코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말에 저는 일단 엄마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좀 감사했어요. 크게 놀라서 돌아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 혼났거든요. 뒷일을 해결해 주신 덕분에 제가 좀 편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물론 그 일은 감사한 일이긴 한데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해준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눈 감아줄만 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아빠 노릇하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잦았습니다. 도움받은 입장이니 지난번처럼 세게 나갈 순 없었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엄마 친구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어버린 거예요. 뭐? 에이, 그건 좀 그렇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돈 문제 끼는 순간 아주 지저분해지는 거야. 그렇지. 나도 좀 그렇긴 해. 돈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영 그렇네. 근데 또 그때 해주일 도와준 것도 있고. 아유, 뭐 자기가 나서서 구해줬대. 그냥 경찰서 가서 뒷정리 좀 한 거 가지고. 그리고 행여 해주라도 알아봐라. 너 지금 고민하는 것도 사치야. 해주 그게 가만히 있겠어? 안 그래도 변기씨 못마땅해 하는데 돈 3천 빌려줬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3천? 해주야, 너 언제 왔어? 무슨 말이냐고. 설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돈 빌려달래? 3천만 원을? 그게 그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댔잖아. 거기 전세금 빼줄 게 있는데 좀 부족하대. 돈 3천에 대출받기도 좀 그렇고 다른 전세금 들어오면 금방 줄 수 있는 돈이니까 며칠만 쓰겠다고. 대단한 자산가처럼 얘기하더니 돈 3천이 없어서 엄마한테 손을 벌린다고? 빌려주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알았어. 진짜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역시는 역시, 관상은 관상, 그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큰 돈을 빌리나요? 건물씩이나 있는 자산가가 당장 돈 3천을 융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 몰래 돈을 해주면 어쩌나 싶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지 아저씨가 저를 찾아와 설득하더군요. 딸내미, 그냥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빌린다는 건데 너무 야박하게 그러지 말고 허락 좀 해줘. 아, 엄마 돈 빌리는데 내가 딸내미 찾아와 사정사정 해야겠어? 저희 엄마가 은행도 아니고 왜요? 아저씨 만나는 것도 저 대단히 양보한 거예요. 제발 적당한 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일주일이면 된다니까. 엄마가 해줄 것 같은데 다른 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길 코앞에 이러면 나도 곤란하다고. 대출 받으세요. 요즘 대출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요. 일주일 쓰는 걸로 누가 대출을 받나, 번거롭게. 그러지 말고 딸. 나가주세요. 여기 영업장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는 거 진짜 실례예요. 아이, 진짜 서운하네. 내가 엄마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서 그래. 그건 감사한데요. 돈 안 빌려줘서 엄마 챙긴 게 억울하실 정도면 안 챙겨주셔도 돼요. 엄마는 제가 챙겨도 충분하니까요. 너 그러다 후회한다.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이러다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협박하세요? 아무튼 나도 할 말은 끝난 것 같으니까 가볼게. 사람이 매정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아저씨는 전에 없이 차갑게 식은 얼굴로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했던 말과 그 표정이 마음에 찝찝하게 남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 준비를 하던 도중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마감됐다는 사실을 알리려는데 그곳엔 뜻밖에도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또 여기까지 찾아오시면 아니요, 진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거 그쪽을 위한 이야기예요. 행여 제가 또 신고라도 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던 남자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지 못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그 남자 말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이내 그 남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사람 우리 같이 감옥에 보내볼래요? 그 남자의 제안에 따라 전 엄청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 아저씨를 함께 감옥에 보내자는 그 남자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마 듣고도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 남자가 보여준 증거가 아니었더라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일단 전 작전을 위해 철면피를 깔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엄마, 그 아저씨 아직도 오지? 뭐, 그렇지. 아직도 돈 달래? 그렇게 급한 일이래? 당장 융통하기 어려워서 난처하긴 한가 보더라. 그러면 해드려. 엄마 당장 3천만 원 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보내고. 해주 네가? 네가 왜? 어제 가게에 찾아왔더라고. 그땐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모진 소리로 내쫓았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급하면 나한테까지 찾아왔을까 싶어서. 그래주면야 고맙다고 하겠지. 그럼 그렇게 해. 계좌번호 보내줘. 아, 대신에 차용증은 쓸 거다. 그래, 엄마한테도 차용증 쓴다는 말은 하더라. 근데 괜찮겠어? 엄마가 해다 줘도 되는데. 됐어. 마침 돈도 있어서 괜찮아. 그거 해주면 그 아저씨가 엄마 눈치도 보고 더 잘해주겠지. 최대한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그리고 엄마 가게에서 만나서 차용증을 쓰고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세상을 얻은 듯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일주일 안에는 꼭 갚아주시라고 일렀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지만 역시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와 문자로 약속한 기일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독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은근히 연락을 무시하더니 늦은 밤 들어오기로 했던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작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딱 다시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시 독촉하면서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꼭 갚아주셔야 해요. 저도 급하게 써야 할 때가 있어서요. 오늘 안에 안 갚으시면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연락이 없었고 전 이튿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전까지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엄마는 그저 돈을 갚은 줄만 알더군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냈더니 그제야 연락이 온 거예요. 야, 혜주야, 이건 아니지 않냐? 뭐가요? 제가 분명 그날 갚아달라고 했는데 연락도 안 받으셨고 갚지도 않으셨잖아요. 저는 분명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기다리면 어련히 갚을까? 우리가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용 증명을 보내? 저희가 그냥 아는 사이지 무슨 사이인데요? 엄마가 만나시는 분이라고 해서 받을 돈도 못 받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요? 저는 엄마 만나시는 분이라고 사정 봐드리면서 어렵게 빌려드린 돈인데? 아우, 알았어. 갚아. 갚는다니까.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좋은 일 하고도 욕먹어. 엄마 봐서라도 좀 기다려줘라. 어? 전세금이 안 들어오는데 어쩌라는 거야?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셔야죠. 고지한 날짜까지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아시죠? 빚 독촉, 내용 증명, 고소장, 마치 미리 준비해 놓은 맞춤형 무기 같았어요. 그 아저씨는 고지한 기일이 다가오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죠. 전 봐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면 또 다른 일주일이 나올 거고 그 후에는 또 다른 일주일이 나오겠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연락을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초조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돈은 어차피 제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 돈은 그 남자가 준 돈이었어요.
그 모든 과정도 그 남자가 세운 작전 중의 하나였고요. 아저씨는 고지한 날까지도 돈을 갚지 않았고 전 바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막 집 근처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 저를 확 잡아당겨 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 네가 기어이 나를 고소해?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남자는 남자더라고요. 아니면 분노에 휩싸여서 숨은 힘까지 나온 걸지도 모르고요.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에서도 그 아저씨의 번뜩이는 눈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갚는다고 했잖아. 갚는다고 했는데 왜 사람 피를 말리는 거야? 그럼 차용증은 왜 썼는데요? 멋으로 썼어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넌 약속 다 지키고 사냐? 한두 번 어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쥐도 궁지에 물리면 결국 물어. 내가 너 한 번은 후회하게 될 줄 알았지? 놓으세요. 이거 저 말을 끝마치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 아저씨가 있는 힘껏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숨막히는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혔죠. 순진한 지 엄마를 두고 독사 같은 지 애비를 닮았나? 그저 내내 하던 네 엄마랑은 다르게 아주 남자를 거칠게 다루는 법을 좀 아네. 그 아저씨의 입김이 얼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정신을 잃겠다 싶은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죠. 그 손 당장 놓지 못해요? 놀란 아저씨가 고개를 돌리고 손을 느슨하게 푼 사이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젖먹던 힘을 향해 머리를 달렸어요. 제 머리는 정확히 그 아저씨의 턱을 노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깨져도 좋다는 심정으로요. 아! 외마디 비명이 골목을 메웠고 그 아저씨는 턱주가리를 붙들고 나뒹굴었어요. 그 틈을 타서 남자가 다가와 그 아저씨를 제압했죠. 어서 신고하세요. 어서요.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멀지 않은 지구대에서 온 경찰이 그 아저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진단서를 끊어 폭행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어요. 어찌나 세게 틀어쥐었는지 목에는 손자국이 남고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더라고요. 그날 경찰에 연행되던 그 아저씨의 외침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야, 이 새끼야! 감히 나를 배신해? 네가 감히 나를! 그러게 왜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나오시니까 제가 일도 못하고 바쁘게 움직인 거잖아요. 너 가만 안 둬! 네가 그러고도 자식 새끼냐? 야! 그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그 아저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제 가게로 찾아온 남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한참이나 말을 고르다 어렵게 입을 열었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은 저 조병길 씨 아들 조민석이에요. 네? 아들이라고요? 설마요. 지금 그 아저씨가 저한테 아들을 소개해 주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아저씨는 저희 엄마를... 어머님께서 감자탕집 운영하시죠?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만나시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업 중인 아주머니. 네? 작업이요? 작업이라면... 저희 아버지 사기꾼이에요. 혼자인 여자들만 노려서 돈 뜯어먹는 사기꾼. 벌써 동종전과 3범으로 1년 전에 2년 6개월 만기 출소하셨고요. 거짓말. 아니, 학원가의 건물은... 거기 건물주 아니고 아는 지인 건물 관리해주는 거였어요. 정가 때문인지 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얻은 자리고요. 기가 막혀. 저 그 아저씨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맞는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짜 너무 어이없는 말이라서 안 믿기거든요? 그걸 저보고 믿으라고요?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은 다 가져와 봤는데 이걸 보고도 못 믿으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 남자는 정말 온갖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부터 그 아저씨의 전가 기록, 그동안 숱한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며 찍었던 사진들이었어요. 전가 산범도 운이 좋아 산범이지 실제 피해자는 10명은 좋게 됐더랍니다. 대개 1, 2천을 뜯겨도 신고도 못할 정도로 순진한 여자들만 골라 만난 거예요. 그중 3명은 그 아저씨 표현대로라면 똥을 밟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전 아버지를 다시 교도소로 보내고 싶거든요. 네?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계셨을 때도 돈 때문에 다른 여자들 만났고요. 눈꽃만한 진심도 없이 여자들 돈으로 한량처럼 살면서 반성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라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한동안은 뒤치다꺼리하면서 살았는데 저도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사기치지 마시고 제가 준 돈으로 편하게 사시라고 결혼도 포기했는데 연봉 7천이라던 분이 아드님이셨네요, 정말로. 7천이면 뭐예요. 아직도 아버지 때문에 대신 진 빚 갚고 있어요. 멍청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교도소 들어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나올 때 아쉬울 정도로요. 더는 뒤치작거리 하지 않겠다고 알아서 사시라고 했더니 이번에 그쪽 어머니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돈 모자라 저까지 동원한 거고요. 그쪽을 이용하려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확실히 손 털겠다고 사정하시면서요. 저를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름의 작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작전을 역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에는 반드시 서혜주 씨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면 전보다는 더 오래 있겠죠.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돈을 빌려드리세요. 아마 어머님께 돈 3천만 원을 요구하셨을 겁니다. 진짜 그 돈을 주라고요? 제가 그쪽을 어떻게 믿고요? 지금 이것도 다 저한테 공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남자는 가방에서 바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주었습니다. 딱 3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보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갚지 않아도 그쪽 손해는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모른 채 하고 연 끊고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아버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예요. 실은 아버지한테 사기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고작 돈 2천만 원에 목숨을 버리는 미친년이라고요. 고인에 대한 예의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기가 막힌 사연을 지니고 있던 남자의 정중한 태도에 저는 결국 손을 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밝히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계속 저희 가게 앞에서 서성였던 거고요. 그 아저씨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자 그제야 용기를 내서 제게 도와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 남자가 스토커처럼 따라붙어 그 아저씨가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도 다 작전의 일부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아저씨는 돈을 고스란히 코인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갚으려야 갚을 수가 없었죠. 그 아저씨는 그 일로 3년형을 선고받고 전과 4범을 달게 되었어요. 재판장에서 만난 그 남자는 선고 기일에 가장 편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엄마였어요. 제가 그 아저씨에게 죽을 뻔한 일로 엄청나게 자책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모든 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고
한동안 가게 문도 닫으셨고요. 엄마 탓 아니라니까. 다 속았을 거야. 춘옥 이모도 그랬잖아.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래도 자식 새끼 해칠 놈을 못 알아봐? 난 애미 자격도 없어. 그러게 왜 헛바람이 들어서는 팔자에도 없는 사랑 노름에 빠져서. 아유, 내가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사기꾼이 작정하고 속이고 드는데 어떻게 안 속아?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건 전혀 몰랐다니까. 그래도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었잖아. 그거야 그냥 엄마 연애 상대 같으니까 그랬지. 아, 뭐 그 아저씨만 싫었겠어? 주윤발이가 왔어도 싫었을걸?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잘 된 거잖아. 돈도 안 잃었고 사기도 안 당했고 결국 그 아저씨는 벌 받았고 그 아들은 편해졌고 아저씨 빼고 해피엔딩이 진정한 해피엔딩 아니겠어? 하지만 엄마의 기분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게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누워있는 걸 보면서 전 새삼 지난 몇 달 동안 엄마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빛나는 원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랫동안 묵혀놨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엄마가 다시 반짝반짝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어내보려고 해요. 아저씨 일은 제대로 액땜한 셈 치고요. 엄마는 남자가 필요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된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속도로 늙어가는 사람과 공감대를 나누며 기대고 싶었던 거죠. 전 이번 일로 엄마에게 제가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마음먹었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예쁜 사랑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 있도록 그 진심을 매도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모두 쫓아내주기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를 위한 안목을 가진 딸이 나서주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